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50 정치 맞짱. 오늘은 연말 정산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에서 가장 큰 뉴스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했는데 뭐 어떤 것들, 어떤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단 말을 쓰는데 좀 올해처럼 그런 해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새해 맞이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년간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게 다들 흘러가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올해의 정치 뉴스 탑 3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순위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의견은 다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인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탑 3에는 이거를 꼽으셨으니까 예. 좀 어떤 취지셨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이 마음대로, 인이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민주당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은 거죠. 집권여당 힘을 가진 건 좋은데 이게 힘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게 입법 독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겨 듣고 계십니까? 네, 잘 새겨 듣고 있는데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산적해 있었던 입법 과제들을 좀 신속히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도 사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맞습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그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그 가치를 흔드는 입법도 여당 그 독주로 좀 된 게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1년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저는 선정해봤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말이, 누가 사실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건의 본질조차 이제 잊혀지고 그냥 장관과 총장이 누가 더 잘났나 싸움으로 번질되지 않았나,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여타 다른 쟁점 사안들이 다 묻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좀 매듭지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추미애 장관을 포함한 집권 여당에서 좀 무리하게 했죠. 윤석열이가 변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변하지 않았다 보거든요. 속내는 어떤지 모르지만 외견상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했던 거고 이번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싫었던 모양 같아요. 그걸 감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몰아붙이더라도 좀 정교하게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해가면서 했더라면은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반발을 못할 텐데 너무 해성해성하게 압박을 하는 바람에 구럭도 놓치고 개도 놓치는 꼴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불행한 일입니다.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1도시와 제2도시에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어요.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안긴 충격이 컸죠. 그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 그 정영애죠,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 그분도 역시 권력형 성범죄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시각이 틀리지 않거든요. 과하지 않거든. 근데 그나마도 그때 바로 인정을 하고 했으면 좋은데 계속 뭉개고 뭉구적거리다 이제서야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회가 한번 이런 젠더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있고 그 당사자도 있고 하니 조금은 이제는 우리 당에서 숙고하고 사과하면서 좀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거돈 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많은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너무 명확한 부분도 많고 우리 당의 과오도 많으니 이것도 한번 제대로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도 이런 일들이 아마 없다고 속단하기 어렵죠. 다만 이 현 정부 공교롭게도 하여튼 진보 진영에서 이게 연달아서 불거졌는데, 그런 점을 좀 진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려면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이번에는 한번 그걸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격가지를 친 게
민주당 당원에 보면은 96조 2항이죠. 당 소속 그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연루가 돼서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했고 그랬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않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도 말은 이제 전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누가 봐도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좀 낯뜨거운 행태인데 상식 있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라면은 겸허하게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할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데 이제 총선 압승이라는 천당을 경험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대형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지옥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아니죠. 네, 어쨌든 굉장히 좀 출렁이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여느 정부나 정권에서도 집권 4년차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하면서 사실 정부에서도 어찌할 도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집권 4년 차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좀 희망을 걸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1년 동안에 언론 보도라든지 SNS, 인스타그램, 페이북, 트위터, 뭐 블로그 이런 데를 총화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서 이제 따져봤는데 레임덕을 넣어봤더니 올해 4월부터 이게 급증했더라고. 근데 그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 뭐냐면은 통상 집권 4년차 되면은 레임덕 현상이 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에서 레임덕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6월달에 다시 이제 뜁니다. 6월달에 그때는 가장 많이 검색되는 연관 단어가 추미애 윤석열. 그러니까 추윤 갈등이 레임덕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잘한 부분도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굉장히 그 공정과 선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저도 인정하는데 권력에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검찰총장을 저렇게 흔드는 행태는 우리가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려웠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너무 부동산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냉정하게 국민 목소리를 좀 듣고자 귀를 열어야 될 텐데 아직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까지 뭐 기자지만 기자들이 너무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남용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 지지 40% 무너졌다 그래도 뭐 원래 40% 왔다 갔다 하는 거였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도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언론에서 자꾸 레임덕을 부추기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레임덕, 우리 주제도 레임덕이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백신에 대해서도 일본은 빠르면 3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빨라야 3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지율이 40% 전후로 유지하고 있는 게 역대 사실 유례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언론이 사실 많이 부추기고 있다. 저도 뭐 레임덕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이전 정부와 비교 볼 때 양호하죠. 양호한데 오히려 저는 레임덕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이 돼야 겸손해지고 고개도 숙이고 상대하고 대화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좀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무서워요. 선거 4번 이겼잖아요. 다음에 질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또 이겼고 다음에 질 것 같은데 또 이기다 보면은 이게 한 번에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아니 4번이 있으면 무너져도 돼요. 근데 여야 당대표들에 대한 평가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낙연 그리고 김종인 이 두 사람의 올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지. 이낙연 대표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은 좀 받고 있죠. 지명직 최고위원을 여성, 대학생, 그다음에 노동계 쪽에서 한노총에서 한 분 모셔오고 그랬는데 비교적 여성, 청년, 노동 쪽 추구를 이루어서 그런 최고위 구성도 바람직스럽게 했고 또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돼서 윤리감찰단이던가요? 그걸 발족을 시켜서 좀 문제가 있는 인사들 좀 과감하게 쳐냈죠. 그런 걸 비춰볼 때 굉장히 좀 단호하게 리더십을 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본인이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좀 조급한 나머지 좀 헛발질도 좀 몇 번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에 바로 그냥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카드를 던졌는데 감당이 안 되는 카드를 던졌던 거고요.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도 이제 한 3, 4개월 남았는데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엄중하게 지켜보기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홍걸 그리고 이상직 그리고 정정순 체포 동의안까지 좀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당의 윤리감찰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에요. 네.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을 이렇게 감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사에 있어도 그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잠겨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만듦으로써 기강을 좀 다시 잡았다. 사실 본인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많은 정쟁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화살을 가장 먼저 받는 격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리더십 기반이 취약한 분인데 예. 어째 위태위태하면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잘 온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김종인 대표가 리더십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비대위일 때도 자기 하고 싶은 그냥 그걸로 내가 갈 테니까 따라와라 이 모습을 보여줬지. 그게 리더십이죠. 따라와라.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쵸? 5.18 사과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단죄 사과나 아무도 동의 안 한 것 같아요. 당에서. 그냥 본인이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김종인 리더십에 저는 그 기여를 내가 굳이 찾자면은 꼴통 우익에서 약간 중도층으로 지금 옮아가는 그런 의원 넓힌 노력을 한 거 그런 부분을 제가 높이 사고요.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또 감옥 갔던 이명박 이 세력 이 이미지가 남아있는 이 국민의힘 가지고는 대선은커녕 당장 눈앞에 온 보궐선거도 이길 수 없다는 게 본인도 잘 아니까. 근데 이게 당 안에 큰 개파가 있어서 못해 이걸. 근데 이걸 힘을 어쨌든 크게 돌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김종인 리더십을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과정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끌고 갔으면 좀 더 리더십이 빛이 났을 텐데 해보다가 안 되니까 너네들 내가 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못 따라와? 알았어. 본인이 발표해버리는 거야. 그런 이제 엘리트주의라든지 어떤 선민의식 그런 점에 좀 문제를 좀 남기고 있죠. 근데 사실 김종인 대표가 요즘 문제 제기를 받는 게 대선 후보를 못 띄우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보궐선거 이후에 그냥 끝나고 새로운 비대위가 치러지지 않을까. 제가 그 김종인 비대위가 끝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조금 해봤어요. 이제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은 간다는 게 되게 대다수예요. 그렇죠. 계속 간다. 대선까지 간다. 근데 이제 당권을 욕심내는 분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 조금 차이로 이긴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갑자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왔어요. 정말 예측 불허죠. 우리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자기가 말한 게 맞으면은 봐라 내가 한 게 맞았지 않느냐. 틀리면은 이변이라고. 이분이 백신 개발은 잘했죠. 그런 건 잘했는데 정치 감각은 정말 형편없는 분이야. 자기가 지금 나올 때가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해서 나는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안철수 대표 얼굴로는 제가 볼 때는 야권 단일화가 되더라도 아마 하면은 필패할 확률이 90%좀. 선거만 있으면 나오는 그냥 선거 중독자 같아요. 무슨 선거인지 안 가리고 그냥 나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흥행, 이 선거의 흥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에게는 정치 혐오감만 더 커지게 한다. 또 얼마 전에 보면 또 한 번 실망한 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거든요. 또 안철수 후보의 별명 중 하나 있죠. 간만 본다고 해서 간철수인데
아직도 간만 보는구나. 이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이 더 커지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출마로 인해서 판은 재밌어졌다. 굉장히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흥미 요소를 불어넣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야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저는. 왜? 야권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다 정말 명운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도 이기지 못하면 대선은 뭐 아예 뭐 기대를 못하니까 뭔가 임팩트 있고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걸어야 될 텐데 안철수가 나옴으로써 야권에 그런 후보가 나올 길을 봉쇄해 버리는 거야 이제. 2018년 때 이제 안철수 대표 마크맨이었거든요. 아. 네네. 당시 지켜본 걸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이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래. 왜냐면은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대표가 자당의 후보로가 아닌 국민의당의 후보로 서울시장 내고 만약 야당 제1야당 후보를 못 낸다 그러면은 무조건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안철수라는 사람하고 경선을 할 이유가 없는 게 그쪽 후보는 경선을 2번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 안에서 한 번 하고 안철수하고 경선을 해야 되는데 굳이 너랑 왜 경선을 하지라는 입장이 강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은 들어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3파전 양상이 되면은 여권에는 굉장히 이게 또 이제 감사하죠. 간첩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한 3번 정도 철수를 했잖아요. 이번엔 철수 안 할 것 같아. 못해요. 나부터도 못해. 왜? 이제 그러면 정말 철수가 되는 건지.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당 지지율도 7%밖에 안 되고 자기 지지율도 5% 내외고 그러니까 이거 던져놓으면은 뭐든지 하여튼 손해볼 일은 없겠다. 이런 아주 얄팍한 계산으로 했는데 정말 자기가 민주당 정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 큰 대의를 갖고 했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내질러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본인이 뭐 제1주자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사실 민주당이나 진보층에서는 지지 안 하고 국민의힘이나 뭐 태극기 부대에서 많이 지지하는 것 같은데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게 안 되면은 3자 구도가 형성될 것 같고 그럴 때는 선거는 보나 안 보나 이미 승부는 이제 갈라졌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올 한 해 정치는 어땠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면은 이 정치가 너무 이게 시소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무기력한 거고 여당은 좀 독주를 했었고 그래서 좀 정치가 균형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뉴스에 정쟁만 나오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또 이제는 새해에는 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좀 민생 입법과 민생 정책에 중점이 되는 우리 정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는 조금 더 좋은 소식들 갖고 좀 이 사람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